출석시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국회가 출석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됐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직접 영입했던 참모로 10년 넘게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김남준 2인 체제로 전환됐는데 대통령실은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이동에 따라 후임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은 홍보수석 산하에서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수석 산하에는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이 이 자리로 이동합니다. 인사수석 산하에는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 비서관을 두고 비서실장 직속에 국정기획자문단을 설치해 국정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0일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취지의 인사 개편이라면서 이번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마포와 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에 더 속도를 내 6년 안에 19만 8천 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집값을 더 과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최근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허가 간소화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정비 사업의 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중 19만 8천 호가 한강벨트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며 시장 안정 효과를 장담했습니다. 한강벨트 물량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하지만 규제 완화가 가뜩이나 인기 있는 한강변 아파트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전셋값에 이어 집값까지 오를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이주 수요를 어떤 식으로 이주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목표치만 일단 31만 호 짓겠다라고 얘기했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서울의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발적 대책을 반복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발빠른 대응이란 이름하에 후유증을 많이 남겼다며 추가 대책은 종합적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세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은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집값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서울 한강버스가 오늘부터 시민 탑승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열흘 동안 4번이나 고장이 나자 한 달간 시범 운행하며 결함을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이 텅 비었습니다. 출입 게이트에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한 달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하기로 한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헛걸음을 했습니다. 한강버스 오늘부터 운행하지 않아요. 약간 뚝섬역 내려가지고 가서 좀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좀 소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지난 22일 운항 중 방향타 고장으로 회항하더니
전기 개통 문제로 결항도 했습니다. 26일에도 방향타 고장이 났습니다. 28일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배 2척을 운항해서 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에 띄운 배는 모두 4척. 2척은 6개월 시범 운항을 거쳤지만 나머지 2척은 정식 운항 이틀 전에야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결함은 나중에 도착한 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어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됐던 선박업체가 만든 배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범 운항이 몇 개월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행 중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이 끝나도 한강버스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당초 계획과 달리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열흘간 탑승객은 2만 5천여 명. 대중교통 목적으로 탔는지 관광용인지 구분해서 집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동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면 될 뿐 관광용이냐 출퇴근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첫 평일인 오늘 우체국과 은행 등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고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원 확인도 어려워졌습니다. 차우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을 방문한 시민들이 택배로 보낼 물건을 포장합니다. 밤사이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복구된 데 이어 업무 시작에 맞춰 우편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우편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체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일부 기능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착불 소포, 신선식품 소포, 안심 소포, 미국행 국제우편도 이용할 수 없고 우체국 쇼핑도 서비스가 안 됩니다. 우편물 도착 알림 문자도 발송되지 않다 보니 쇼핑몰 운영업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옷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택배 문자를 기다리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언제 오는지 아예 가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신선식품도 보낼 수 없어 상인들은 애가 탑니다. 고객님들께 보내는 신선식품들 배송하러 왔어요. 원래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오늘 이제 왔는데 일단 와서 알게 됐다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온라인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한 은행 직원은 퇴직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고용당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오기 전에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전산이 일부 안 되긴 하는데 수기로는 접수를 해주신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주민등록증으로는 본인 신원 확인이 안 되면서 대출이나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당초 민원 대란 우려를 낳았던 주민센터와 부동산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정상 가동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란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다만 화장장을 예약하려는 유가족들처럼 여전히 불편을 겪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정보 전산망 마비 이후 첫 월요일,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민원 대란 우려를 안고 일찌감치 출근했습니다. 일부 민원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문구를 출력해 입구에 붙였습니다. 업무 시작 직전 오전 8시 반쯤 각종 공적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는 정보24가 복구되면서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 혹시 모를 민원이나 이런 게 피해가 있을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무인 민원 발권기 작동이 종종 멈추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오전 내내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놀이 카드 이런 건 시스템이 안 되기는 해요.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전화하셨어요. 그거 좀 복구되고 나서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는 주말보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이 여전히 먹통인 탓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마친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했던 신고 업무를 위해 직접 구청 등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가능했던 일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불편은 컸습니다. 화장 예약 시스템인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약 방식은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수기로 저희가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나 방문은 아무래도 연결이 어려우시거나 왕래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직원들은 수작업을 거쳐 유족에게 예약 완료 문자를 보내야 했고 유족들은 그 문자를 받을 때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국가전산망 마비 나흘째, 속속 복구는 되고 있지만 복구되지 않은 행정 서비스도 여전히 많아 시민 불안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번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탄 행정 시스템은 모두 96개에 달하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는 3년 전 카카오톡 사태 때 3시간 복구를 자신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실제 복구엔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공공시스템은 총 647개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완전히 불에 탄 건 96개라며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화재 피해로 목록 정리가 쉽지 않아 공개가 늦어졌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부는 영향력과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국민 서비스 등급을 분류하는데 불에 탄 시스템 가운데 1등급은 4개가 포함됐습니다. 대국민 주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통합보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등 2등급 10곳도 전소됐고 3등급 31곳, 4등급은 51곳이었습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옮겨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비된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까진 4주 정도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정부는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빈말이 됐습니다.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중단됐던 카카오톡 서비스도 복구까지 127시간, 5일 정도 걸렸습니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때도 복구까지 56시간 걸렸습니다. 지난 3년간 허송세월했다 재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또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정부 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75개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6월 이미 장비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교체를 권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내구 연한을 넘겼어도 화재로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충격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문제는 이를 확인할 CCTV도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겁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시작된 5층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8월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 나도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UPS에 탑재됐습니다.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과 성능을 보장하는 내구 연한은 10년. 이 10년을 거의 채운 작년 6월 정기점검 결과 배터리 교체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무시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정기점검에서 배터리는 정상 판단을 받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구 연한을 넘기지 않은 배터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모든 배터리 제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장하는 기간을 지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교훈이고. 다만 내구 연한을 넘겼다고 화재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배터리업계 설명입니다. 외부 충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화재 발생 직전 5층 전산실에선 배터리를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전기업체 직원 4명과 협력업체 4명,
담당 공무원과 안전관리자 등 모두 13명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불러 조사한 업체 직원 7명도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원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산실 일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데 발화 지점을 비추는 화면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3년 전 카톡 먹통 사태 이후 배터리 상태 확인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민간에만 적용했을 뿐 정작 자신에게는 너그러웠던 겁니다. 경찰은 배터리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화재 전에 문제를 지적한 건 장비 제조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봄 감사원이 대부분의 시스템에 재해복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고 화재 9일 전에도 다시금 허점을 통보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잇따라 먹통이 됐던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오늘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들의 재난 대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요도 1등급으로 분류된 전산 장비에는 추가 서버를 설치해 다중화 작업을 하거나 별도 지역에 전산실을 두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1등급 정보 시스템 수십 개에 대한 재난 조치가 규정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24와 국가법령정보 포털 등 56개 서비스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서비스, 우체국 보험 콜센터 등 9개는 보다 간소한 다중화 작업도 안 돼 있었습니다. 모두 이번 화재 이후 복구가 늦어지면서 며칠간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들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좀 연속적으로 그 정보 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하죠. 감사원은 화재 9일 전인 17일 이 결과를 국정자원에 통보하며 2달 안에 개선책을 마련해 회신하라고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국정자원이 비슷한 지적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1,400여 개 업무 시스템 중 92.6%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재난 상황에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국정자원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감사 결과를 공개한 감사원도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홈페이지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주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했죠. 그러자 카카오가 결국 기능 일부를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으로 글 남기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최악이다. 번거롭고 불필요하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두고 쏟아진 비난들입니다. 이용자들은 급기야 앱마켓으로 달려가 최하점인 1점을 달며 이전 형태로 돌려놓으라고 항의했습니다. 지난주 스스로도 유례가 없었다고 할 만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카카오.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처음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본질인 메신저 기능을 대폭 손질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친구의 프로필 변경 내역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준 건데 친하지 않은 얼굴을 카톡에서도 크게 봐야 하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굳이 이 사람 업데이트 된 거를 안 보고 싶어도 그 사진이 자꾸 뒤죽박죽하게 뜨더라고요. 흥미 위주의 짧은 콘텐츠인 쇼폼을 초기 화면에 도입한 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자녀 휴대전화에서 쇼폼 기능을 없애려면 고객센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 메신저라고 하면서도 사전에 이용자들과 어떤 의사소통 과정도 없이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켰을 때 좀 당황스럽고 너무 다르니까 구형이랑 신형이랑 고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업데이트 일주일 만에 카카오는 친구 탭의 배치를 바꾸는 등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을 늘리겠다는 기업으로선 당연한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고객의 눈높이를 무시한 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등본을 떼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강원도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우체국.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보내려는 시민들로 창구가 북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택배 위치도 조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추석 전에 물건이 도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회를 항상 해서 지금은 그게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물량이 또 빨리 보내야 되느니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틀 밤새고 그랬습니다. 자영업하는 그 소규모 업자들은 너무나 많은 타격도 오고. 행정복지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안 뽑혀가지고 등본이랑 인간증명서 떼러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수수료 면제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증 단계에서 막혀 다음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콜센터 운영과 각종 민원 서류 수기 신청 확대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도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정보를 도민들에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15개 시스템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나라장터 등 35개가 멈췄고 80개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와 전산실, 전산 장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나더라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 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 접수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처리 기한도 연장됩니다. 119 신고의 경우 문자 신고는 안 되고 음성과 영상 신고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강원대 상대의 70%가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이 74.8%로 가장 높고 이어 원주가 73.9%입니다. 춘천도 72%로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고성과 평창, 횡성, 정선은 50% 후반대에 머물러 강원 평균 신청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지급액은 996억 300만 원으로 지급 총액 1,416억여 원의 70%에 달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춘천 호수지방정원 출발식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착공식이 아니라 출발식이라고 한 건 바로 착공업체를 못 구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달 12일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레고랜드와 중도 관련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달 12일 강원 민심을 듣기 위해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주민들의 자유 발언 시간이 되자 중도 유적지 보존을 위해 레고랜드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상 복구하고 원형 보존하자 그 말인가요? 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요? 있냐고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에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네, 이미 레고랜드를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원상복구하고 원형 보존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통령은 이미 운영 중인 레고랜드를 없애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건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춘천 레고랜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반대 입장에도 이 주민이 중도 유적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경제수석에게 추후 상황을 보고받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춘천시 담당자들은 경제수석을 만나 중도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춘천시는 상중도에 추진 중이던 호수지방정원 출발식을 연기했습니다. 착공식이 아닌 출발식이라 한 건 착공업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과 국가유산청이 중도 현장 답사를 오는 시기와 겹친 것도 출발식을 미룬 이유라고 춘천시는 설명했습니다. 8개월 이상 미뤄진 건데 춘천시는 공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할 거고요. 저희가 26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이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어 건축물이 들어선 레고랜드와 순수 자연 보전구역인 호수지방정원은 별개로 봐달라며 계획대로 2027년에는 호수지방정원을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했습니다. 신 교육감과 전직 대변인은 지난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3일 춘천지법은 선거운동 대가의 사전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